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온라인으로 변환됐다, 그죠? 교과서는 여러분 52쪽 펴셨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에서는 1단원 했었고, 우리 온라인에서는 2단원 독서의 방법 중에 사실적 읽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읽기 방법에 대해서 하고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자, 교과서 사실적 읽기의 개념. 사실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밑줄을 긋거나 혹은 동그라미를 치는 방법으로 정리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이나 주제,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 등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해서 이를 위해서는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이나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중심 내용이나 주제,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사실적 읽기는 지금 첫 번째 읽기로 되어 있죠. 읽기의 방법 중에 사실적 읽기를 해야만 이후에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읽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기의 방법. 앞에서 지금 얘기했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첫째,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중심 내용이나 주제는 필자가 전하려고 하는 주된 생각이나 사상으로 중심 생각은 그럼 어떻게 찾느냐면 읽은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먼저 찾으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것을 긍정적 시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빨리 핵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글에 드러난 정보들 간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찾은 핵심 어나 중심 문장이 중심 내용을 구성하는 뼈대가 된다.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면 그 문단의 핵심을 정리해 보세요라고 문제가 나왔거나 했을 때 빨리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주제는 글에 드러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므로 글에 따라서 주제와 중심 내용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 요게 이제 만약 우리가 내신 시험에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중심 내용과 주제는 항상 같다, 다르다.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후자인 경우 독자는 중심 내용을 재구성하여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생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52쪽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읽기의 방법 중에 사실적 읽기가 있다는 거죠. 이 사실적 읽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그걸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거죠.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는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과서 53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이렇게 예시문이 나와 있어요. 이 예시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뭐가? 문화에 대한 태도인데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어. 뭔가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예를 들어, 자, 그런데 보세요. 예컨대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면 이거는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하는 부분이야. 그러니 앞에 있는 문장이 핵심이 되는 문장이고 요 핵심이 되는 문장을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예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예시보다는 앞에 있는 문장이 더 중심 문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해서 요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 같은 거죠. 민족이나 인종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간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좋지 않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문화를 우수하다고 믿고 자신의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문화 사대주의가 지나치면 또한 문화의 주체성을 잃고 우리 문화의 주권이 침해되기 쉽다. 자, 이게 우리나라 사대주의에서도 일어났었던 일이죠.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굉장히 우수한 문화라고 생각해서 조선의 문화는 중국의 문화를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었던 사대주의가 있었지. 이렇게 되면 주체성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문화 중심주의가 하나의 예가 되고 문화 사대주의가 예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세계화가 될수록 이러한 태도들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란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로서 각 사회마다 상대성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이걸 또 보시면 따라서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건 위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따라서 요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따라서가 나오면 이 이후에 나오는 것이 그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 중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예를 들어라고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 따라서가 나오면 따라서부터 나오는 문장이 중심 문장. 요런 것도 하나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윗글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다룬 글이다. 각 문단에서 문장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중요도 평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해 봤다. 그죠? 요게 중심 문장이고 요 뒤에 나오는 게 뒷받침 문장. 그리고 근거가 되는 것들이 나온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이 중심 문장. 요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둘째.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한다. 자, 해서 이 전개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전개 방식들 중에 여기 나왔던 예를 들어, 자, 이거 예시의 방법이죠. 그리고 뭐 비교, 대조, 그리고 뭐 인과, 과정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필자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전개 방식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필자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것에 견주어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비교, 대조의 방법이고 어떤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한 뒤에 결과를 얘기한다. 이러면 이제 인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를 언급한 후에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 인과, 문제 해결 등의 내용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죠. 이 이외에도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뭐 있었어요? 예시도 있고 그리고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유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한다는 거죠. 자,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낱낱의 단어,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이 모인 문장, 문장이 모인 문단 등의 언어 단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윗글에서 각 문단 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문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예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를 들었고 그리고 이러한 문단에서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단 관계를 통해서 앞에는 문제를 제시하고 뒤에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구조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글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 본문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자, 글을 읽으면서 문단별 요약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단별 요약을 하는 것을 자꾸 귀찮게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큰 그림을 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문단별 요약을 하는 연습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굳이 이렇게 메모식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지문 안에 동그라미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문 안에 색깔이 있는 펜으로 밑줄을 긋는다든가 하는 방법 또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단 우리가 핵심 어도 찾으면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에서 1500g으로 몸무게의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게가 적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적은 무게이긴 하지만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의 20%를 차지한다. 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게에 비해서
양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네요. 즉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뇌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대비 10배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니 양이 무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있다면 요 세 번째 문장은 1 더하기 2를 정리하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제 핵심은 이거겠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그죠?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표면적이 3,300제곱미터로 신문지 반장 정도의 작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겨우 신문지 반장 정도. 면적이 아주 작아.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이 나오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좀 더 힘을 가지죠. 뇌의 단 몇 밀리미터 정도라도 손상된다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신문지 반장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이지만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 손상이 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뇌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사고와 운동을 할 수 없는 식물과 같아진다. 이렇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어떻게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요게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궁금증이네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 체계를 상상한다 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에 이르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뇌의 복잡성에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럼 1문단. 지금 읽었던 우리 여기까지가 1문단이죠. 요 1문단의 내용 정리해보면 뭘까? 핵심어는 뭐죠? 뭐에 대한 얘기? 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는 그 뇌를 통해서 요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는 뇌에 대한 궁금증이죠. 자, 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 뇌가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는 것. 정보 교신의 방법을 궁금해하는 거죠. 자,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이게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화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이 뇌가 중요한데 정보를 어떻게 서로 교환하는지 너무 궁금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 문단으로 와서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앞에서 지금 얘기했었던 이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는 이것이 신경세포는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오, 대단하네요. 한 개가 수만 개로.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죠. 아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였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라는 말은 이 획기적인 발견이 있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깃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 여기까지. 20세기에는 그냥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포질이라고 하는 게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이 선과 선 사이에서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이후가 핵심이라고 했죠.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세포 사이에는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전달하기 전에 이렇게 틈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전달을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이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 어떤 매개 물질이 존재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그 추론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자, 두 번째 문단. 자, 두 번째 문단은 무엇에 대한 얘기였죠?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얘기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단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이야기야.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20세기 이거는 20세기 획기적 발견이었어요. 자, 그래서 알아낸 이 획기적 발견은 뭐냐? 뭐라고 했지? 세포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는 거. 세포 사이 틈의 존재. 그리고 이 틈 사이에서 매개 물질을 통해서 정보가 전해진다는 사실. 자, 핵심은 방금 우리가 찾은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세포 틈 사이가 존재를 해서 매개 물질로 인해 그 틈 사이에서 정보가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1921년 레비 박사는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준비하여 각각 링거액에 담그고 링거액이 서로 통하게 연결했다. 자, 요 문단은 보시면 봐. 요 사실을 어떤 사실로 증명이 되었어요. 이 증명이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지? 그러면 이 문단과 3문단은 서로 어떤 관계? 서로 이어져 있는 거죠. 이 문단의 증명을 설명하기 위해 3문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 안에 3문단이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해서 여기서 말했던 이 획기적 발견을 증명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실험이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와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사이에 연결을 해서 그 두 신경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개구리 심장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 실험이죠. 미주신경 실험입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두 개의 개구리를 실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이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자 심장 박동도 느려졌어.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 박동도 느려졌죠. 그래서 이를 통해 레비 박사는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이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의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나와. 자, 이게 이제 매개 물질이라고 추측했었던 것이죠. 틈이 있는데 이 틈과 틈 사이가 생겼을 것인데,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있는 개구리의 끝에 있는 것과 미주신경이 없는 개구리의 사이에 이 틈이 존재하는데 링거액 사이로 정보가 전해져서 똑같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없는 두 번째 개구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한 셈이지. 그래서 이 공적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미주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는 것의 의미로서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물질은 이제 이름 자체가 지금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세틸콜린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현재까지 뇌에서는 40종류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문단은 실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주신경 말단에 신경 전달을 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4문단.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부의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로 저장되어 있다. 자, 소포체라고 하는 곳에 저장되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교과서 56쪽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해를 해볼까요? 선생님도 사실 이과 계열이 아니잖아. 그래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정도로, 자, 이렇게 소포체
주머니가 있네요. 원래는 이 주머니 말단에 저장되어 있대, 신경 전달 물질은. 그래서 그냥 있다가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달되어서 오면, 자, 어떤 신경 자극에 의해서 신경이 이렇게 전달돼서 오면 여기 끝에 있었던 이 주머니가 신경 세포막과, 여기 이제 막이 있겠죠. 이 세포막과 결합을 한 이후에 터져 버린대요. 터져서 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요 밖에 또 다른 신경 전달을 위한 신경 세포가 있겠죠. 그런데 요 막이 요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방출되고,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짧은 간격을 흘러 다음 신경세포막에 다다른다. 자, 그래서 요 짧은 간격을 건너서 다음 신경세포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 특수한 구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수용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특수한 구조, 이 틈을 지나서 다음 세포로 옮겨가기 위한 요 과정 안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수용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신경이 전달되어 왔다. 그러면 세포막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가 터진다. 그리고 터진 아이들이 이렇게 틈으로 흘러나와 다음 세포로 이동하는데, 이 다음 세포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인 수용체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5문단. 비유하자면, 자, 비유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요 위에 있는 글과 연계가 되는 내용이니까 5문단도 4문단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지?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된다 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 자, 여기 신경세포에서 터져 나온 이 아이가 수용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야만 다음 세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신경 전달 물질은 열쇠이고, 자, 신경 전달 물질은 열쇠이고, 이 열쇠에 맞는 구멍인 수용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쇠 구멍. 자, 이 말은 열쇠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들어가는 구멍도 거기에 맞는 모양으로 생겨야겠죠. 그러니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 수용체는 각각 다르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겠어요? A라고 하는 애한테는 A의 구멍이 있고 B라고 하는 열쇠에는 B라는 구멍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짝이 딱딱 맞아야 서로 신경 전달 물질로서 다음 신경세포로 연결될 수 있는 물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하죠. 정리하자면이 나오면 여기서부터가 핵심이라는 거지.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에서부터 행동 감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얘가 요렇게 짝이 딱 맞아 떨어지면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어떤 특별한 것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신 기능부터 행동, 감성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럼 이 고도의 정신 기능과 행동 혹은 감성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겠구나라는 것도 유추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단.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틈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기에 길이 열려야 결합했던 열쇠와 열쇠 구멍의 것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 이렇게 이 길이 열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길이 열리는 것. 자, 그럼 6번째 문단은 이온 통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온 통로가 있는데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그 방법에 대한 2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수용체 분자 자신이 직접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자, 교과서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요거지. 수용체 자신이 그대로 길이 되어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 그림의 형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2번째는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 요거죠. 수용체 옆에 있는 길이 활성화되어서 요 사이에 길이 생겨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2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온 통로가 생기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문단은 평상시 신경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만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세포는 양전하를 띠게 되어 흥분하게 된다. 자, 양이온이 들어오면 흥분하게 된다. 반대로 염소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세포의 음전하가 커지게 되어 신경세포의 흥분이 억제된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양전하를 띠게 되면 흥분, 뭔가 활력이 생기고, 음전하가 많아지면 흥분을 억제한다는 거죠. 자,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로는 글루탐산,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로는 감마 아미로뷰티르산이 대표적이다. 단순하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 해서 지금 이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우리 강의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려야 할 것은 1문단 이 문제를 시작했고, 2문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예시,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3문단에서 했고, 4문단에서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했고, 그 방법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5문단이었습니다. 그리고 6에서는 이온의 통로, 7에서는 그 이온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묶으면 6과 7은 공통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 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단 정리하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나머지 이어서 하고, 그리고 교과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